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6.59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22통화정책회의에서 50pp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12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유로화 강세에 따른 영향성으로 달러가 일시적으로 또 영향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는 배럴당 96.35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리비아 생산 재개 소식에 전해진 가운데 BOC 22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따른 영향성으로 좀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심리는 극단적 비관론을 보고 있다. 할머니도 아는 인플레 리세션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비관론이 가득한 시장에서도 이제 9.11 사태 이후 현금화의 최고치 단계까지 찍었던 타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99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캐시율이 높았던 비율을 보게 되면 그 기간이 넘어갔었을 때마다 좌측에 있었던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많이 반등이 나와주었다는 것을 일체에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현금이 어느 쪽으로 투자자산에 제일 많이 쏠릴지는 저도 예상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코인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 위험자산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그 위험자산에 어느 정도는 또 코인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져 있다 라고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부분에 따른 요새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졸라 웃긴 게, 비트코인은 팔고 테슬라는 또 이익률이 또 좋게 또 나오게 되면서 9%를 또 달려주면서 시장이 생각보다 좀 원만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좀 재미난 점은 이때까지 미국 지수에 추정하면서 비트코인도 상당히 요새 같은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공통된 악재, 금리 인상이라는 속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테슬라가 어느 정도 많이 75% 많이 팔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체 지수의 급등으로 순이익률이 급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른 영향성으로 다시 좋은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덩달아 비트코인도 생각보다 조정 부분은 좀 적게 나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동차 부분이 가장 이익률이 제일 높았고 차지하는 매출 비중도 86% 정도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하반기에도 뭐 보게 되면 자동차 출하량 추이를 더욱더 더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독일 공장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상하이 공장에 있는 쪽에 코로나가 다시 재부각화가 되었을 경우 에 따른 영향성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 25% 비중은 이미 물릴 만큼 물리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물량은 또 한동안은 못 나오지 않을까.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CFO에 있는 입장, 너가 그만큼 문용력을 능력화시키려고 하면 사전에 옳은 시점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CFO 자리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5% 물량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정도의 저는 좀 베팅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 예측이 매번 맞는 건 아니니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동률 개선 추이도 우리는 테슬라 부분도 좀 챙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머지 25% 물량이 혹시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산 가동률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인지, 그리고 이익률 추이가 얼마나 훼손이 최대한 안 나오게끔은 되어 주어야지만 어떻게 보면 테슬라 부분에 따른 영향을 우리도 피해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있는 주요 일정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챙겨봐야 된다는 점이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니까요. 8월 4일 3대1로 액면 분할이 진행이 되고요. 9월 30일 AI 데이가 있고 그 다음에 겨울 때쯤에 FSD 베타 자율주행 부분이죠. 그 다음 업데이트 내용과 배터리 본격 양산 및 모델 Y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의 BBB 법안 전기 인프라 지원에 따른 통과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가장 핫 이슈라고 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22 기준금리 0.5% 인상, 제로금리 시대는 끝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기준금리와 예금금리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 예금금리는 제로가 됐고요. 기준금리는 0.5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빅스텝으로 11년 만에 첫 금리 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금 부분 채권 1년에서 10년물 매입할 예정을 갖고 있고 채무 위험이 높은 국가 국채를 더 많이 매입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가 부채 많은 유로존 국가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도입할 생각을 갖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월 달에도 야 너희 0.5 또 올릴 생각이 있니? 라고 하니까 글쎄 그때 보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은 경기 침체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더 강한 발언을 좀 힘을 실어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요점만 본다라고 하면 예금금리는 제로가 됐고요. 레피금리는 0.5가 되었고 한계대출금리는 0.75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P 만기 도래하는 증권과 유동성 환경이 불필요한 시점까지 재투자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PPP도 재투자도 24년 말까지 유연하게 대체를 하면서 가져간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알 수 있는 점은 여전히 유로 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금리의 한계폭은 무조건 있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가서 그래프 하나를 보시게 되면 더욱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국채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TPI를 적용을 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금리 스프레드 확대가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벌써 갭 차이가 225 지수나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과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TPI를 돌린다는 건 정말 이 시비가 머리가 깨질 만큼 풀가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뇌를 최대한 많이 해서 이 피그스 국가를 어떻게 잘 버무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금리에 올릴 수 있으면 한계 마진 노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으로 유로존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라는 걸 그나마 라가르드 22 총재가 그건 좀 알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좀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모델링이 향후에 이제 유럽이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따른 안도감이 좀 더 생겼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JP모건이 22연내 세 차례 25bp씩 올리게 되면 올해 말까지 1.25% 정도 금리가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의 반응성을 보게 되면요. 에버코어 정책 책임자가 러시아 에너지 무기화와 이탈리아 혼란은 퍼펙트 스톰이 나올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럽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유럽에 관련되어져 있는 에너지 기업과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도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게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언제든지 유럽에 따른 어떻게 보면 자국의 이득 그리고 그만큼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지금 모델링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 보이지 않게 또 분열화에 따른 논쟁거리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또
다독이면서 갈 수가 있을 것인지 이것도 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G에서 책임자가 이런 이야기를 또 꺼내기도 했었는데, ECB가 가이던스 약화 후 금리 덜 인상 전망에 따른 강화 메시지를 또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서펄 수석 전략가가 스태그풀에 따른 통제를 벗어났고 선진 경영 중 ECB가 상황이 최악으로 안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많이 올릴수록 그만큼 체력이 안 된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22의 저러한 행동이 그래서 고민을 꺼낸 결과치로 조코가 TPI를 꺼냈는데, 그 TPI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가 중요한 매개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실업 청구권 부분이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의 2분기에 따른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가 벌써 70% 넘게 나왔는데, 그 70%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호실적을 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안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협상 타결, 이스탄불에서 서명식 곧 개최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교통시설이 다 박살이 났고 인프라도 다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만큼 이동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 다음으로 러시아 노드 스트림 쪽에 유럽해 가스 공급 재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40% 정도밖에 공급을 못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터빈 발전기 부분에 따른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돌파 감염까지 걸리게 돼서 이제 미국에 다시 한번 그 B1 A5인가요? 거기가 지금 우세종인데, 그 우세종이 앞으로 겨울에 대부분 선진국들의 영향성과 한국의 영향이 얼마나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든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가 접종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걸렸다라고 나와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봉쇄를 할 거냐라고 하니까 주민들의 피로감 탓 때문에 아마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를 봉쇄를 하게 되면 인플레를 빨리 잡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반면에 그만큼 이때까지 참아왔던 그걸 처음 또 격리라는 걸 또 해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걸 풀어준다가 다시 조인다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라 할까요? 지지율 박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국내에 가장 중요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죠. 소득세 이번에 과세 표준 구간이 좀 바뀌었는데, 좀 아쉬웠던 건 5천에서 8,800만 원 사이대 이상부터는 기존의 세제 개편한 내용 부분에서 또 정정이 돼서 오히려 6%와 15% 구간대만 바뀌었다더라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연봉 5천만 원 받으신 분이 과세 표준으로 2,650만 원 정도 되고요. 근로소득세 170만 원이 152만 원 순으로 18만 원 정도 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1인당 최대 54만 원 정도를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고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나왔던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비우스 캐피탈 창립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좀 꺼내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모든 가상자산 거래가 공경에 처해져 있고, 가상자산 가격이 조금 회복되기는 했지만 만약 더 크게 하락을 한다면 이는 증시가 바닥에 근접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러면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독일 정부가 새 에너지 안보 패키지를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10월 1일부터 갈탄으로 전력 생산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갈탄을 쓴다라는 것이겠죠. 갈탄 아시죠? 예. 되게 습습한 거 태우면 연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오염물질이 사상 최고치로 나올 수 있는 걸 감내하고도 러시아 부분한테 우리가 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나 봅니다.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관련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코인베이스 직원 3명이 내부적 거래 기소가 나왔다고 합니다. 상장 전 코인 매수해서 150만 달러씩 수익을 냈다라고 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블록체인 닷컴 인력의 25%가 감원이 됐다라는 게 좀 있었고요. 파이널 판타지 게임 상당히 유명하죠. 예, 이게 일본의 에닉스라는 쪽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 게임 회사 엔진과 협력을 해서 NFT 출시를 좀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단기 금리가 그대로 금융 완화를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루나 쇼크 업라이즈가 100억 규모의 피해 보상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도 고객 자금의 1조 7천억 달러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매번 더 부자가 됐겠지라고 그렇게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는 사고를 갖고 계실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부자 안 또는 저렇게 큰 대기업들도 충분히 손실비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손익은 계속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부자가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더 좋은 환경과 선택권이 더 많은 건 맞긴 하지만, 부자들도 자칫 잘못하면 금방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비트파이넥스가 7월 25일 무언가 발표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메인넷 섀도우 포크가 7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10번째 섀도우 포크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병합 관련 필드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브 파이낸스 설립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할 것이라는 암시를 또 남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논의까지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소아 희귀 질환 의료 AI 개발 사업에 따른 계율을 보게 되면 참여 기업으로 이제 휴먼 스케이프가 들어가져 있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디 VC 쪽에서는 과연 뭐 카카오 헬스나 그 다음에 이런 쪽에서 몸을 담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이런 의료정보 체계로 어떻게 수익성을 낼 수 있을지가 좀 의구심이 많이 된다라고 모 산모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하셨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기억을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재미니 거래소에서 80만 이더리움 거래소가 밖으로 출금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또 주기영 대표가 또 확인을 해보니 그냥 내부 거래 이동만 좀 있었다. 이 매도성에 따른 물량으로 이동이 된 게 아니었다라고 나와서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공급 손실 비율이 이제 21년 봄 여름 때 하락 대비보다 10에서 15%더 높다. 그래서 장기가 머무는 것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시장이 회의적인 걸 시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기 서플라이 빨간 선 보이시죠? 저기 내려와야 그나마 좋은 시그널을 준다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 선이 성공적으로 지지선을 깨고 내려와 주어야 시장의 안정기를 뜻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러시아 석유 가격 상한제를 부과할 때는 우리는 공급 중단에 따른 메시지를 또 전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대만의 반도체 칩에 접근이 차단되면 즉시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또 하나의 준비성,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듣기로는 11곳 정도의 반도체 공장을 지을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보조금 지원도, 미국의 보조금 지원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왜 삼성전자가 무리하게 미국에다가 많이 지으려고 할까요? 이번에 대만에 있는 저런 부분으로 인해서 부각화가 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보조금도 또 준다라고 하니까 접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장기적으로 한국에 대부분 일할 수 있을 만한 자격 요건이 되는
그런 생산 가능 노동 인구수가 앞으로 줄기 때문에 그게 대체되는 인력 추이가 보강이 안 되고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수준에 있는 인력 조건이 정도가 그만큼 올라오지 못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 캐파를 줄이면서 미국 쪽을 더 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세컨더리 부분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모델이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있습니다. 아주 매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스틴 선이 이번에 보게 되면 텐센트가 NFT 개발한 환허 운영을 중단해서 우리가 그 환허를 인수를 하겠다. NFT 마켓플레이스 어떻게 보면 APENFT 부분의 사용자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서 환허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 APNFT가 생각보다 저는 좀 가치가 너무 많이 없어서 나중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갖고 있는 게 그냥 조금 있긴 합니다. 그리고 수억 원의 횡령 가상화폐 투자, 모포시 체육회 직원 경찰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빼돌린 공금을 남편과 함께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왜 이걸 투자를 했냐라고 질타하시는 댓글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좀 똑똑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A씨가 또 회계 담당자로 있어요. 근데 이 돈을 암호화폐로 투자를 했다라는 의미는 암호화폐가 보이지 않게 지갑을 계속 이렇게 넘겨버리면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형태로 좀 세탁을 거치기 위해서 좀 활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업비트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출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넘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넘어가기 전에는 이제는 조금 더 사각지대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속 증여를 불법으로 했던 게 다 모든 거래 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걸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똑똑해요. 가장 높은 비싸고 좋은 세입 세출 시스템에 있는 그거를 더 프로그래밍을 몇 세대를 거쳤고 이미 충분한 검토를 거친 걸 그대로 접목을 시키면 곧바로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이미 그전에 해외 쪽으로 이미 빼낼 건 빼내 두셔야 나중 그쪽으로 돌려서 수익성은 수익성대로 계속 돌리는 쪽으로 그냥 쓰시고 이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확인이 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용도 아니고서야는 그냥 그래라 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파이어족 나 회사 돌아갈래 주식 급락 물가 급등의 일터로 돌아오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물가가 적당히 올라가야지 뭐 일터로 안 돌아오겠죠.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여기서 나 회사 돌아갈래 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얼마나 예측하기가 어렵습니까? 제가 역대급의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보게 되면 1990년도 이전에 있는 부분은 데이터도 부족했고 했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역대급이라고 저는 존경하고 존중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수익성을 내셨던 분들에 한해서는. 근데 지금의 어떻게 보면 21세기에서 지금 시점까지를 보게 되면 가장 역대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어떤 분이 매크로에 따른 분석으로 이게 지금 유럽의 11년 만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왜 시장은 생각보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감히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 자 유럽하고 엔화가 미국의 달러 인덱스의 6개의 부분을 추정을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이 기존에 만약에 유럽과 그 다음에 일본이 만약에 따라서 금리 속도를 빨리 올렸다고 하면 물가가 빨리 잡혔을 것입니다. 근데 둘 다 한쪽은 부채가 많이 있어가지고 체력이 안 돼. 그 다음에 한쪽은 이번에 물가를 살린다라고 해가지고 미국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지금 계속 완화 정책을 계속
펼쳐가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상황은 달라요. 이쪽은 고령화 때문에 그러하고요. 이쪽은 진짜 경기가 매우 안 좋아가지고 제로금리를 계속 갈 수밖에 껌딱지처럼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예상을 깨고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물가가 더 빨리 내려갈 것 같다라는 그 심리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앞에 있는 내용만 보아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상황만 본다고 해도 유가 가격이 배럴당 96.35가 나왔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가 이만큼 소폭 하락을 했으면 원자재가 기본 패시브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물가의 피크치가 이미 이제 지나가고 이제 유로화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금리가 덩달아 가장 규모가 큰 일본과 유럽이 뭐 올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만큼에 있는 이제 물가와 금리에 있는 속도가 더 제대로 붙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강도가 강강이 되는 거니까 그만큼 위축기가 빨리 오니 시장에 있었을 때 이제 더욱더 완화적인 스탠스가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미국 금리가 100bp 인상 전 세계 긴축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 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과연 저는 그래요. 빨리빨리 유럽이 좀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상황이 빨리빨리 안정화가 될 것 같다 라는 게 맞는 얘기인 것이고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좋을 것이냐 진짜 머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유럽 연합이 뭐 한두 개 국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또 분열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좀 봐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디파이 플랫폼 고정된 가치가 828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대략 한 100, 대략 어떻게 보면 100조 원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5월 10일 이후부터 기관에게 비트코인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총량이 23만 6천 비트코인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23K 이상으로 상승하면 장기 홀드 움직임이 나와주었다고 하는데요. 빨간색 선만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상 홀딩 후 이동했던 패턴을 보게 되면 지난 과거 대비에 올라왔었을 때는 움직일 때마다 상승 곡선이 나왔는데 이번 상반기 올해 상반기 부분으로 빨간색 선이 더 빨리빨리 움직였던 패턴은 다름이 아니라 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지표로 이렇게 해석하는 건 매우 안 맞고요. 대출 플랫폼 망했잖아. 그리고 거기에서 고래들 회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삐끔삐끔 올라온 것이지 뭐 이번에 저점으로 인해서 코인 어떻게 보면 이 장기 홀드 움직임이 괜히 움직인 게 아니죠. 예. 그게 그래서 코인에 있는 이동 부분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시장에 있어서 안정감이 제일 빨리 왔다. 제가 왔다라고 그전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대충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다 답이 나와요. 그리고 빨리빨리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뭐 이슈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또 이번에도 이야기를 안 하면 또 구독자분이 또 화를 내실 수 있으니까 질문했던 거 오늘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그전에는 뭐 정매율 구간대가 와야 비로소 매입하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너 이번 여름 시즌 때 왜 산 거냐? 왜 이 시점에 왜 산 거냐? 라고 이제 물어보셨더라고요. 요 시점에 왜 샀냐고 이야기를 했던 걸 그거에 따른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자 한번 보십시오. 이때도 보게 되면 한번 무너지고 나서 올라왔습니다. 이때는 정비율 구간이 아니죠. 그쵸? 그리고 이때는 정비율 구간입니다. 1번과 2번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번과 2번 사이를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1번은 최저점을 사기 위한 조건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되겠고요. 2번은 대세 상승장 때 타도 늦지 않는다 라는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차트의 기술적 패턴에 따른 설명은 매우 주관적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제 말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구독자분이 한 분께서 네가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설명을 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게 되면 당연히 단기와 중기 패턴이 안 돌아왔으니 일시적으로 상승 곡선이 좀 크게 나왔죠. 그리고 난 뒤에 전비열 구간이 도래하고 나서부터 엄청난 슈퍼 슈팅 관계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패턴에도 어떻게 될까요? 중기와 단기 이평선이 아직 전비열 구간이 안 돌아왔죠. 그 말의 의미는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단계가 있다가 또 나중에 시기가 지나면 또 조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패턴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일봉으로 본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말 그대로 전비열 구간을 돌리고 나서는 드라마틱한 상승 부분이 나오는 것이지 전비열 구간이 안 나오고 나서는 어차피 올라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은 한계점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241선 보이시죠 지금? 깜빡깜빡 하는 거, 이 241선이 내려갈 때까지는 어땠습니까? 위아래로 너무 많이 요동만 칠 뿐이지 상승 곡선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초보자 입장에서 누구나 쉽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비열 구간대로 본다라고 하면 대세 상승기이다 보니까 올라가기에는 조금 이때 타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반면에 나는 최저점 구간대에 좀 노려보겠다라고 하면 약간 본인의 이제 타점을 잘 맞춰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대가 중기와 단기 이평이 아직까지도 도래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해도 이게 어느 정도 다시 전별 구간대까지 올라오려고 한다고 하면 상당량 시간은 필요하겠죠. 그때까지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별 구간이 나와 주어야 이렇게 부채꼴표로 이렇게 쫙 펼쳐 주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드라마틱한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서 뭐 2배 먹기 위해서 이 시장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뭐 10배, 뭐 많게 20배 먹으려고 막 그렇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 따른 근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전비열이 돌아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을 충족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